내 앞에서 택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낯선 공항 앞 네온사인만 번쩍이는 밤이었다. 뒷좌석에 탄 며느리는 창문을 올리면서 희죽 웃었다. 시어머니, 여행은 여기까지 하시죠. 제 옆에는 캐리어 하나 없이 작은 가방만 달랑 메고 서 있었다. 여권도 지갑도 카드도 모두 며느리 손에 있었다. 택시는 내 앞에서 그대로 출발해 버렸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세계 지도에서 손가락으로만 보던 나라 그 한가운데 길 한복판에 진짜 혼자 남겨졌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였다.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머니, 여긴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겪은 이 어이없는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되찾았는지 끝까지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올해 68이다. 젊을 때부터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님 병수발, 아들 뒷바라지에 내 한평생을 다 썼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나마 남은 건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적금 몇 개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손주 얼굴도 보게 해주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다. 아들 준호는 결혼을 하더니 점점 집에 잘 오지 않았다. 회사가 바쁜가 보다, 결혼하면 다 저렇지 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오는 날이면 꼭 며느리 다혜도 함께 왔다. 며느리가 나를 보는 눈빛은 처음부터 따뜻하지 않았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머님, 요즘은 이런 반찬 잘 안 먹어요. 몸에 안 좋아요. 나는 며느리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하고 다음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요리를 새로 배워서 내놓았다. 그러면 며느리는 또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님, 이런 건 저희가 사 먹을게요. 굳이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식탁 끝에 놓아둔 과일이나 반찬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챙겨갔다. 비닐봉지에 하나하나 담아가는 손이 그리 부드럽지는 않았다. 문제는 돈이었다. 며느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꺼냈다. 엄마, 우리 전세가 끝나가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아. 회사에서 승진도 아직 안 돼서 월급도 그대로고.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젊은 사람들 집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은 뉴스로 늘 봐왔으니까 남일 같지 않았다. 나는 통장을 꺼내보지 않아도 알았다. 내가 평생 모아둔 적금 몇 개를 깨면 아이들 전세 자금에 보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적금 서너 개를 한꺼번에 깼다. 은행 직원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돈 다 깨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노후 자금이실 텐데.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들 내 집인데요. 젊은 것들이 발 디딜 때는 있어야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통장 잔액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든든했다. 그래, 이게 부모 마음이지. 그런데 그 돈이 전세 자금에 보태졌다는 얘기는 끝내 듣지 못했다. 몇 달 뒤 며느리가 새 가방을 들고 왔다. 반짝이는 명품 로고가 선명했다. 나는 속으로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요즘은 가짜도 잘 나오나 보다, 애들도 고생한다더니 그래도 이런 건 사는구나. 그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했다. 어머님, 이거요. 이번에 너무 싸게 나와서 샀어요. 세일할 때는 안 사면 손해예요. 나는 말없이 웃어줬다. 마음 한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애들 사정도 모르는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며느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말을 꺼냈다. 어머님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보면 부모님이 연금도 많이 나오고 집도 미리 자식한테 증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야 세금도 덜 나가고 좋대요. 어머님도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혼자 사실 거면 우리한테 미리 명의를 넘겨주시는 게 어때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렇게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파트 명의를 넘겨달라니. 그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 맞벌이를 하며 대출 이자를 갚아가며 겨우 마련한 집이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가 떡을 팔고 야근하는 남편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던 내 손이 만든 집이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다혜야,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아직은 이 집에서 살아야 하잖니. 내가 아플 때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금세 굳어졌다.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그렇게 옛날 생각을 하세요. 명의를 미리 넘기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세금도 줄고 나중에 상속 싸움도 안 하고요. 준호 오빠도 다 동의했어요.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아들은 내 눈을 슬쩍 피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둘이서 다 얘기를 끝내고 나에게 동의만 받아내러 온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아들이 혼자 남아 말했다. 엄마, 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 그냥 도장만 한번 찍어드리면 돼. 엄마가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건 똑같고. 나는 물었다. 그래, 그럼 혹시나 엄마가 아프거나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면 너희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말이 막혔다가 이렇게 답했다. 엄마가 그런 걱정할 나이 아니잖아. 괜찮아. 걱정 마. 그 말을 듣고 방에 들어와 혼자 앉아 있는데 마음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저들의 미래를 위해 내 인생을 재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도장을 찍지 않았다. 도장함을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있다가 그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밀어 넣었다. 며칠 동안 며느리의 연락은 뜸했다. 평소 같으면 톡으로 이것저것 보내던 애가 조용했다. 대신 아들이 짧게 문자만 하나씩 보냈다. 엄마, 다혜가 상처받았어. 엄마가 우리 안 믿는 것 같대.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믿는 것과 도장을 찍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러나 그 차이를 설명해도 저 아이들이 이해해줄지 자신이 없었다. 바로 그 즈음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죄송해요. 대신 우리 셋이서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머님도 한 번도 해외여행 못 가보셨다 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같이 떠나요. 싸게 나온 패키지 상품이 있어서요. 어머님이 적금 깨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도 여유가 좀 생겼거든요. 제가 효도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요. 해외여행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나이 68배 비행기를 타보고 외국 땅을 밟을 수 있다니. 젊은 시절 남편과 약속했던 여행 계획은 늘 생활비에 밀려 미뤄졌고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꿈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래, 한 번쯤은 나도 바다 건너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나는 며느리 말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어디로 간다고 했니?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다. 여기에요. 요즘 가장 핫한 여행지래요. 여기 쇼핑거리도 아주 좋고
인생 사진 찍기 좋다더라고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면서요. 어머님도 좋은 옷 하나 사드릴게요.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비용은 어떻게 하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큰 틀에서 저희가 할게요. 그런데 카드 한도 때문에 어머님 명의 카드 하나만 같이 쓰면 어때요? 나중에 정산 다 해드릴게요. 어머님도 어차피 여행 가실 때 쓸 카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했다. 카드, 한도, 정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그냥 우리 믿고 다녀오자. 별일 있겠어. 여행인데.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오면서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나는 아이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 믿음이 나를 어느 낯선 공항 한복판에 홀로 세워둘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다. 며칠 뒤 며느리는 내 주민등록증과 카드를 달라고 했다. 항공권이랑 호텔을 한 번에 결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내가 직접 가서 해도 되지 않겠니 하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만 돼요. 어머님이 하시면 더 복잡해져요. 제가 이미 다 알아봤어요. 나는 결국 가만히 앉아 서류를 건네는 사람으로만 남았다. 잠시 후 휴대폰에는 카드 승인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 낯선 영문 이름들과 꽤 큰 금액들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불안함이 올라왔지만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괜한 잔소리로 들릴까봐 그대로 화면을 꺼버렸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오래된 캐리어를 꺼내 먼지를 닦았다. 남편과 신혼 때 썼던 오래된 가방이었다. 지퍼가 조금 뻑뻑했지만 아직 쓸만했다. 속옷과 얇은 스웨터, 평소 입던 바지 두 벌을 차곡차곡 접어 넣으며 생각했다. 별거 아니어도 좋다. 저 멀리 바다만 한번 직접 봐도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만 내려다봐도 이번 생에는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짐을 싸고 있는데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다. 어머님, 제가 전에 사드린 블라우스 있잖아요. 이번 여행에 그거 입으세요. 사진 찍으면 다 남는데 예쁘게 나와야죠. 나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 옷이 나에게는 너무 화려해 옷장 속 어두운 구석에 몰래 숨겨뒀다는 사실을. 공항으로 가는 차 안, 창밖에는 회색빛의 도시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나는 괜히 말문을 열었다. 준호야, 회사는 괜찮니? 이렇게 며칠이나 비워도 되냐? 아들은 룸미러를 보지도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응, 다 맞춰놓고 나왔어.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며느리는 뒷좌석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어머님, 공항은 처음이시죠? 여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완전 다른 세상 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시작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때는 몰랐다.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커다란 전광판에 낯선 도시 이름들이 줄줄이 떠 있었고 안내 방송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꼭 쥔 채 며느리를 따라 걸었다. 어머님은 여기 잠깐만 서 계세요. 체크인은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내 여권과 카드를 가져갔다. 잠시 후 돌아온 며느리는 그것들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도난 사고가 많아서 그래요. 중요한 건 한 번에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어머님은 가방만 꼭 챙기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보였다. 나는 내 손이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지만 그 가벼움이 나중에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자 나는 안전벨트를 매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자 심장까지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면세품 책자를 넘기며 말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이 립스틱 세트는 진짜 싸요. 여행 온 김에 이런 거 하나쯤 사야 해요. 어머님 나이에도 색깔 있는 거 바르면 훨씬 젊어 보인대요.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나는 평생 연분홍 한 색깔만 발라왔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내 이름으로 된 카드 번호를 외우고 있을 터였다. 나는 내 지갑이 아니라 며느리 가방을 힐끗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오르자 도시 불빛이 작게 점처럼 내려다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빛나는 풍경을 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 순간만큼은 오래된 서운함도 통장 잔고에 대한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래, 잘 온 걸까? 너무 노파심만 앞세운 건 아닐까? 며느리 말대로 요즘 세상은 달라졌고 나만 옛날 방식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 여행이 잘 끝나면 나도 조금은 마음을 풀어볼까? 애들 말도 좀 더 믿어볼까? 도착 직전 안내방송이 다시 들려왔다. 승객 여러분, 곧 착륙하겠습니다. 나는 허리를 세우고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까만 바다 위로 도시 불빛이 떠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휴대폰을 켜볼 준비를 하며 들떠 있었다. 어머님, 여기 진짜 사진 맛집이라던데 도착하자마자 제가 바로 맛집이랑 쇼핑 거리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아들은 짧게 한마디 했다. 일단 호텔부터 가자. 엄마 피곤하시겠다. 그 말에 나는 괜히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내 편이 하나는 남아있는 것 같아서였다. 나는 아직 몰랐다. 그 공항에 다시 서게 될 때는 내 손에 여권도 카드도 남지 않은 채 멍한 얼굴로 서 있을 거라는 것을. 이 비행기가 나를 데려가는 곳이 휴식이 아니라 시험대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났을 때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왔다. 밤인데도 더웠고 공항은 사람들 소음으로 가득했다. 낯선 언어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나는 며느리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혹시라도 멀어질까봐 캐리어 손잡이를 꽉 잡은 채로 호텔 셔틀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내게 말했다. 어머님, 여권은 제가 챙겼으니까 가방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나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번만큼은 믿기로 했다. 그래, 여행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은 속삭이며 뭔가를 계속 확인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방은 우리 옆방이에요. 카드키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친절한 것 같으면서도 어디선가 날 감시하는 느낌이 들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처음 타본 비행기, 처음 밟아본 외국 땅. 숨이 조금씩 가빠졌다. 휴대폰을 켜며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자해라. 어디 안 가니? 그런데 답장이 없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새벽부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빨리요. 오늘 쇼핑할 곳 많아요. 나는 허둥지둥 세수를 하고 나왔다. 며느리는 서둘러 나를 로비로 데리고 갔다. 근데 아들이 없었다. 준호는? 아, 오빠는 일찍 나갔어요. 친구 만나러 간대요. 친구?
여긴 해외다. 나는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러면 또 분위기가 냉랭해질까봐. 쇼핑 지역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기세등등했다. 어머님, 여기서만 파는 브랜드예요. 저 좀 사주세요. 결국 카드는 또 긁혔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도착했다. 승인 완료, 승인 완료. 내 가슴도 함께 덜컥거렸다. 점심을 먹고 이동하는 길,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가방 제가 들게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내 가방을 가져갔다. 나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5분, 10분, 20분. 불길한 생각이 가슴을 확 조여왔다. 가방에는 내 여권, 돈, 약, 호텔 카드키까지 다 들어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주변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낯선 간판뿐. 손바닥에 땀이 비오듯 흐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다혜야? 다혜야.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가 짐을 끌고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였다. 다혜야.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다. 하지만 며느리는 더 빨리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쇼핑몰 입구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가 굳어져 버린 것 같았다. 왜 그러는 거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정신없이 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져 있었다. 앞에는 번쩍이는 큰 길, 뒤로는 어둡고 좁은 골목이 이어져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호텔을 향해 걸었다. 지도도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홀로. 그러다 갑자기 가슴 깊숙이 차가운 공포가 올라왔다. 혹시 일부러? 여권과 돈, 카드 모두 며느리 손에 있었다. 그때 내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Excuse me. You okay? 낯선 외국인이었다. 나는 겁에 질려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 남자가 손짓했다. No safe? Dangerous he?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골목은 짙은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질 때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국분이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두운 곳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친근한 한국어였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일단 밝은 쪽으로 가시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출입증 목걸이에는 여행사 로고가 붙어 있었다. 전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이드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누군가 내 편이 필요했다. 도연 씨는 조심스럽게 내 상황을 들었다. 나는 헝클어진 머리로 모든 걸 쏟아냈다. 며느리가 가방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여권도.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도 되지 않았다. 도연 씨는 내게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해주었다. 지금 상황,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계획된 걸 수도 있어요. 벼락이 떨어진 듯 했다. 그 순간 진짜 깨달았다. 이 여행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호텔 앞에 도착했지만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카드키도 며느리 가방 속이었다. 프런트 데스크에 사정하며 겨우 카드키를 새로 받았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도착했다. 어머님, 잠깐 볼일 보고 왔어요. 방에서 쉬고 계세요. 참고로 아까 쇼핑한 건 어머님 카드 맞죠? 영수증은 제가 챙겼으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손이 덜덜 떨려서였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르는 감정이 온몸을 뒤덮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배신이고 함정이다. 가족이기에 더 무섭고 잔인한. 호텔 천장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 잠깐 눈을 붙였을 뿐인데 새벽이 되어 있었다. 전화기 화면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들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도연 씨가 아침 일찍 연락을 해왔다. 괜찮으세요? 호텔 로비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주저했지만 이대로 며느리만 믿고 있다가는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로비로 나갔다. 도연 씨는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여권도 사라지고 가족 연락도 안 되고 보통 관광객이 겪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도 못 타고 호텔 체크인도 제한될 수 있어요. 나는 내 손등을 꼭 붙잡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마침내 며느리에게서 톡이 왔다. 어머님, 저희 오늘 자유일정이에요. 오빠랑 저녁에 뵐게요. 걱정 마시고 쉬고 계세요. 그 말투, 그 웃음 표시.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뼈저리게 느꼈다. 로비에서 며느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만 끌 뿐이었다. 도연 씨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말했다. 혹시 가족 간에 금전 문제 있었을까요? 나는 숨을 삼켰다. 아파트명의 적금 카드. 모든 게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다. 혹시 이게 노린 걸까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도연 씨는 말을 아꼈다. 쉽게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쪽에서 도망칠 생각이었다면 여권부터 건드렸을 겁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미 벌어진 일 아닌가. 잠시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심장이 터질 듯 울렸다. 준호야, 어디야? 엄만. 그는 말을 끊었다. 엄마, 다혜랑 나는 지금 움직일 때가 있어서 늦게 들어갈게. 그냥 방에 있어. 조금도 미안함 없는 목소리였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그저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태연하게 나타났다. 쇼핑백을 팔에 한가득 걸고 어머님, 호텔에서 뭐 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알차게 구경했어요. 나는 참아왔던 말을 꺼냈다. 내 여권 어디 있어? 멈춰서는 며느리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다. 어머님, 여권이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많으시네. 연세 있으셔서 그러시나? 그녀는 대놓고 날 깎아내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오늘은 일찍 쉬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방문을 닫으며 말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분명했다. 움직이지 말고 방 안에만 있어라. 나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품어준 아이가 이렇게까지 등을 돌릴 줄이야. 다음 날 아침 도연 씨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임시 교통카드예요. 그리고 여기 제 연락처가 적힌 메모입니다. 어머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를 위해 애써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니. 혹시 아파트명의 변경 문제 있으셨던 거 아닌가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그는 조용히 전곡을 찔렀다. 여권과 카드가 모두 상대방 손에 있는 상태라면 한국에서 법적인 절차를 이미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나 없는 사이에.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나타났다. 며느리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끼리 좀 다녀와야겠어요. 어머님은 호텔에서 쉬세요. 도연 씨가 나설 듯 했지만 나는 그를 말렸다.
방으로 돌아온 뒤 나는 며느리가 잠시 남겨놓은 쇼핑백에서 의심스러운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수백만 원대의 카드 결제. 결제 날짜는 내가 여권을 맡긴 바로 다음 날. 달리 말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호텔 복도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되뇌었다. 돌아가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시 되찾을 것이다. 내 인생도 내 재산도. 그날 밤 며느리 방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날 더욱 굳게 만들었다. 이제 판이 바뀐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탑승도 불가능하지만 대사관에 가서 임시 여권만 발급받으면 된다고 도연 씨가 말했다. 오늘 바로 가시죠. 아드님과 며느님께는 제가 상황 설명해 드릴게요. 그의 말이 큰 힘이 됐다. 나는 호텔 로비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혜야, 나 오늘 한국 대사관에 다녀올 거야. 여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 같이. 그녀는 내 말을 끊었다. 어머님, 그건 너무 오버 아니에요? 여권 제가 잘 갖고 있다니까요. 괜히 그런 데 가서 말 커지게 만들지 말고요. 말끝이 날카로웠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그녀의 메시지. 아, 그리고 우리 오늘 밤에 중요한 약속 있어서 같이 다니기 힘들어요. 어머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나는 전율했다. 또다시 나만 호텔에 가두려는 의도가 느껴졌다. 그때 도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합니다. 같이 움직이시죠. 우리는 택시를 잡아 대사관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해외 도시의 화려한 거리도 지금은 그저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대사관으로 들어서자 한국어 간판과 한국인 직원들 얼굴이 눈물 날 만큼 반가웠다. 상담을 받은 직원은 차분히 말했다. 여건이 도난 또는 탈취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어 긴급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절차가 복잡해진 것이다. 도연 씨가 얘기를 이어받았다. 이분은 지금 혼자 귀국도 어렵고 결제 수단도 모두 압류된 상태입니다. 대사관에서 보호 조치 해주셔야 합니다. 직원은 내 얼굴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질 듯한 다리가 간신히 버텼다. 임시 여권을 신청하고 나오니 벌써 오후가 깊어져 있었다. 대사관 앞 의자에 앉아 햇빛을 쬐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아들 준호였다. 엄마, 왜 대사관에 갔어? 다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그 말에 속이 뒤집혔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준호야, 너희가 날 버린 거야. 내 여권과 카드도 모두 가져가고 내 말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차갑게 말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엄마가 도장을 안 찍으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던 거야. 거기서 멈춰야 했는데 아들은 계속 잔인하게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가 좀 더 믿어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했다고. 순간 나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잘못이라는 건가? 평생 내 모든 걸 줬건만 결국 욕심이 부족하다며 탓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도연 씨가 휴대폰을 가져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 안전이 먼저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도연 씨가 물었다.
한국에 돌아가시면 가족분들과 법적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싸울 겁니다. 내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제 물러서지 않겠어요. 호텔 앞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문 앞에서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팔을 꼬고 비웃는 표정이었다. 어머님, 대사관 갔다 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죠?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내 여권 돌려줘. 그러자 며느리는 내 손을 툭 치며 날 밀치듯 말했다. 어머님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도연 씨였다. 그는 며느리 앞을 막아섰다. 차가운 눈빛이 며느리를 꿰뚫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다. 우릴 건드리면 어머님은 진짜 한국 못 돌아가요. 그 말은 협박이었다. 그리고 전쟁 선포였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기억 속에 깊이 새겼다. 돌아가면 반드시 모든 걸 되찾을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리곤 마음속으로 말했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당신들도 똑똑히 알게 해줄게. 어두운 호텔방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국에 못 돌아갈 거라는 그 말.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분노가 뜨겁게 끓고 있었다. 평생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내가 드디어 싸울 준비가 되었다. 내 삶을 누군가 마음대로 빼앗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새벽 5시경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방문을 살짝 열고 훔쳐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쏙쏙 들렸다. 오늘만 버티면 돼. 엄마가 모를 거야. 그 말들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오늘 나를 이곳에 영영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재빨리 전화기를 들고 도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바로 호텔 로비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바로 답했다.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로비에 도착하자 도연 씨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임시 여권 발급 서류입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 관련 문서도 준비했어요. 이 상태라면 오늘 안에 절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가 신이었다. 절대적인 구조자 같았다.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며느리는 내 눈을 보며 가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저희 체크아웃 할게요. 어머님은 여기 더 계셔야죠. 나는 대답 대신 도연 씨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희 장난감이 아니야. 여권을 내놔.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뒤로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직원 2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 씨가 말한 대로 호텔 측에서 보안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 아들이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눈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다. 가족이면 등 뒤에 칼을 꽂진 않지. 아들의 표정은 흔들렸지만 며느리가 그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말 시키지 마. 빨리 가. 하지만 도연 씨가 앞을 가로막았다. 여권은 주인의 것입니다. 지금처럼 억류하면 범죄가 됩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다. 우리가 뭘 어쨌다고요? 이 여자는 도연 씨는 단호하게 잘랐다. 말씀 조심하시죠.
이 모든 상황을 호텔 직원과 CCTV가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점점 휘둘릴 공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가방 검사를 요청했다. 며느리는 버티다가 결국 손을 들었다. 가방 속에서 내 여권과 카드, 현금이 그대로 나왔다. 나는 그 순간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 가방에 있던 결제 영수증들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돌아가면 이 영수증들 변호사에게 전달할 거야. 며느리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아들은 멍하니 기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처음으로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대사관에 연락해 임시 여권 발급을 완료했다. 그리고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따라붙으며 울먹이는 척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가 도장을 너무 늦게 찍으니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한 짓은 협박이야. 착각하지 마.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도연 씨가 배웅해주며 말했다. 한국에 가시면 바로 법률 조치를 취하세요. 제가 가진 기록들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깊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웃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창밖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비행기 날개에 비쳐 은빛으로 빛났다. 내 가슴도 똑같이 빛났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싸워야 한다. 며느리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이들과.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평생 참아온 모든 걸 이제는 되돌려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돈, 내 인생. 비행기 문이 닫히며 안내 방송이 들렸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다려. 내가 돌아간다.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며느리의 얼굴이 아직도 떠올랐다. 그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눈빛.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소로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도시 불빛이 멀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새 출발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갈 것이다. 이미 도연 씨가 추천해준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영수증과 문자, 녹음 파일을 정리해둘 것이다. 그리고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에게는 없다. 지금까지는 모르는 척 참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 권리는 내가 싸워야 얻는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보상이 배신이라면 그 배신에 대한 응징이 바로 정의다. 창밖의 별빛은 어슴푸레했고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슬픔이 아니라 결의의 눈물이었다.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인생. 누군가의 허락 밑에 있지 않아도 되는 삶.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진다. 곧 기내식이 배달되었다. 따끈한 밥 냄새가 마음을 안정시켰다. 비행기 창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난다. 누가 상처 주던 사람에서 누가 두려워할 사람으로.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준호야, 너도 내가 한 일을 알게 될 거야.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며느리의 가식적인 미소도 다시는 나를 속이지 못한다. 내 손에 법이라는 무기가 있고 진실이라는 방패가 있다. 그 어떤 악한 심리전도 이길 수 있다. 비행기가 드디어 한국 땅에 닿았다. 활주로의 진동이 다리로 전해졌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공기의 냄새부터 달랐다. 이곳은 내가 싸울 땅, 내가 승리할 땅이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뒤 공항 로비로 나오자 새벽의 공기가 싸늘하게 감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좋았다. 정신이 선명해졌다. 곧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열 것이다. 나는 바로 택시에 올랐다. 택시 창밖으로 고향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는 외로웠던 이 길이 지금은 전장의 입구처럼 느껴졌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더 컸다. 나는 드디어 피해자가 아닌 싸우는 사람이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젊은 여변호사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잘 오셨어요. 모든 걸 되찾아 드릴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가슴에 눌러 앉았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다. 나는 모든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영수증, 카드 내역, 문자, 녹취.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법적으로 충분합니다. 사기, 횡령, 협박 모두 성립합니다. 드디어 내가 반격할 시간이 온 것이다. 며느리의 웃음이 멈출 날이 곧 올 거다. 아들 역시 선택을 해야 한다. 나와 함께 설 것인지 아니면 죄의 편에 남을 것인지.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다시 한번 숨을 깊게 쉬었다. 하늘이 맑았다. 햇빛이 눈부셨다. 세상이 나에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심판할 차례다.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나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신고 접수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담당 수사관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빼곡하게 적었다. 해외에서의 여권 탈취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도 봐줄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더욱 든든해졌다. 진술서에 서명하며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마침내 내 인생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뿌듯함이었다. 수사관은 필요시 며느리에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금융계좌 추적도 바로 요청해 주겠다고 했다. 그 모든 과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요구하는 당사자라는 걸.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다.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했던 남편. 그는 분명 지금의 나를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아. 우리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악한 며느리의 계획을 무너뜨릴 거야. 집 문을 여는 순간 정막이 나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 정막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전략을 짤 고요한 공간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다. 내일은 은행에 가서 계좌 정리를 하고 다음 날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것이다. 이제 며느리는 도망갈 길이 없다. 그녀가 꾸민 모든 죄가 하나씩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아들도 더는 숨지 못할 것이다. 가족이라는 네 글자가 나를 속박했던 세상은 끝났다. 나는 자유다. 밤이 깊었다. 하지만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눈을 감는 대신 노트에 큰 글씨로 적어 넣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공격할 차례다.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울부짖지 않았던 어머니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내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의 이름으로 착신불가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다. 그는 나를 차단한 것이다. 눈물이 잠시 고였지만 곧 사라졌다. 나를 버린 쪽은 그들이다. 나를 구한 사람도 나였다. 부서진 관계는 내가 아니라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잔잔히 웃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느 외국 호텔에서 버려진 늙은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싸울 칼을 쥐었다. 법이라는 칼, 진실이라는 무기. 이제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다. 두려움은 나에게서 떠나고 그들의 그림자에 들이울 것이다. 가장 믿었던 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상상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고 아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나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금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새벽 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왔지만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다. 두 눈이 또렷이 떠 있었다. 오늘부터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며느리의 전화기가 울렸다. 경찰에서의 연락이었다. 그들의 평온한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모든 판이 뒤집힌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내 곁엔 정의가 있다. 두려울 이유가 없다. 전쟁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경찰 신고 다음 날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최근 결제 내역 확인을 요청했다.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액 사용이 많으신데 본인 사용이 맞으신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직원은 즉시 보안팀을 불러왔고 그들은 내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해 주었다. 종이장 위에 찍힌 금액들은 내 노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숫자들이었다. 명품 매장, 주얼리, 고급 레스토랑, 모두 며느리가 다녔던 곳이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변호사 서연 씨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차분하게 정리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형사건으로도 충분합니다. 더불어 아파트 명의 변경을 시도한 부분까지 합치면 강요와 사기 미수도 엮을 수 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내가 옳았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서연 씨는 내게 또 하나의 폭탄 발언을 했다. 며느리 쪽 가문에 금융사기 전력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재산 문제로 여러 분쟁에 얽힌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었던 것, 그게 바로 내 가장 큰 실수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준호.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통화를 연결했다. 엄마,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들은 날 비난했다. 엄마는 진짜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려. 다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준호야, 진짜 울어야 할 사람은 나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건 믿기 힘든 아들의 속내였다. 엄마 그냥 도장 찍어줘.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돼. 나는 숨을 멈추고 물었다. 그럼 너희가 날 버리려 했던 이유가 그 집 때문이니? 다의 부모가 시킨 거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엄마는 너희에게 모든 걸 줬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조각까지 가져가려 했구나. 준호는 마지막 경고를 하듯 말했다. 엄마, 이렇게 나오면 정말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야.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그래, 돌아가지 말자. 나는 앞으로 너희 집안하고 완전히 끝낼 거니까. 뚝, 전화는 끊겼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 씨에게서 중요한 연락이 왔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처가 쪽 계좌 움직임을 추적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나는 서연 씨 사무실로 달려갔다.
컴퓨터 화면에는 며느리 가문과 연관된 계좌 여러 개가 화면 가득 표시되어 있었다. 보세요. 이들은 수년간 지인 명의로 수상한 자금 이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큰 금액이 어머님 카드 결제와 연관되어 들어갔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가자 진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노린 건 내 여권이 아니라 내 아파트였다. 그 재산을 손에 넣은 후 나는 정말로 버려졌을 것이다.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공격할 차례입니다. 가압류 신청 바로 진행할게요. 가압류라. 아무것도 모를 때는 숫자도 용어도 두려움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내 무기가 되었다. 며느리 가문은 내 재산을 빼앗아 자기 빚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외쳤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다음 날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며느리 웃음소리가 하나씩 사라졌다. 이젠 내가 웃을 차례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그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그들의 죄가 하나씩 드러나면 처벌도 하나씩 따라올 것이다. 이제 얻어맞는 사람이 아니라 맞서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 안에 남은 의지는 단단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가장 나쁘다고.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은 부모에게 원수로 갚았다. 이제 그 대가는 돌려받아야 한다. 눈물로 젖었던 지난 며칠은 이제 내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심판의 날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고 난 뒤부터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다. 겁이 사라진 자리에는 단단한 각오가 자리를 잡았다. 내가 행동하면 세상도 따라 움직인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동안은 누군가의 결정에 끌려다니기만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판을 짜고 있었다. 서연 씨는 바로 다음 진행을 설명해 주었다. 이제 며느리 가정에 자산 동결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쪽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으니 대비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이제는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리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수사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 강제 출석 절차로 넘어갑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끼리. 나는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가족이면 서로 지켜. 배신하지 않아.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은행에서 가압류가 실행됐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이제 그들은 내 집도 내 돈도 건드릴 수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며느리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그 변호사는 며느리 부모의 금융 분쟁 기록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 서연 씨는 말했다. 상대는 결국 허세예요. 돈도 명예도 허상 위에 세워진 것뿐이죠. 본격적인 공방은 재산 환수 절차부터 시작되었다. 며느리 측은 잘못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아들은 그 옆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다.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나였다. 너무 많은 것을 내어준 죄, 너무 가르치지 않은 죄. 하지만 감정에 흔들려 멈출 수는 없었다. 서연 씨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번 단계만 넘으면 길이 열립니다.
며칠 뒤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었다. 며느리 부모의 사업장 자금이 내 카드 결제액과 연결된 정황. 즉, 내 재산으로 그들의 빚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기울었다. 마침내 판결 날짜가 잡혔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옷깃을 여미며 법원으로 향했다. 입구에 서자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이제 흔들릴 수 없었다. 재판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내 진술은 흔들림 없었다. 판사는 결론을 내렸다. 재산 반환 명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한번 뛰고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다. 법원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서연 씨는 미소 지었다. 곧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그 순간 준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엄마 미안해.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네 글자에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 글자만 생각했다. 선택. 나는 답장을 보냈다. 내 선택을 보여줘.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반겼다. 이 집은 내가 지켜냈다. 누구도 다시 빼앗을 수 없다. 아직 형사사건이 남아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법이 내 편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남은 걸 되찾을 차례야. 그리고 웃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회복이니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나다. 끝까지 반드시. 판결 이후 며칠이 흘렀다. 경찰서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머리가 복잡할 법한 일정의 연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돌아보기만 해도 숨막히던 그 여행, 그 절망 속에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알게 되었다. 버려졌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되찾는 여자였다. 그날 아침 서연 씨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통보가 모두 전달됐습니다. 처가 쪽도 조사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나는 두 주먹을 자연스럽게 쥐었다. 드디어 숨겨진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문자가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단 한 줄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전화를 걸었겠지. 하지만 지금 그의 말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나는 답장을 고민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단 하나의 문장을 선택했다. 말은 만나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해.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서연 씨는 새로운 서류를 펼쳐 보였다. 며느리 부모가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납된 세금까지 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요. 형사사건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흐름은 이미 우리 쪽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다. 그들의 탐욕을 끝내 막는 것. 잠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며느리 부모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들도 더 숨을 곳이 없을 터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속삭였다. 도망갈 길은 없어. 오후가 되자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정말 그럴 거야?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린아이처럼. 준호야, 잘 지내려면 잘못을 인정해야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 행동으로 보여.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해. 며칠 뒤 경찰 조사 출석일이 다가왔다. 며느리 가족은 마지못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해요. 나는 조용히 바라보고 말했다. 망한 건 너희 양심이 먼저였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아들, 넌 아직 선택할 수 있어. 그 집안이 아니라 내 어머니를 택할 수 있어. 그 말에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안심이 됐다. 아직은 완전히 벼랑에 떨어진 건 아니구나. 조사가 끝난 뒤 서연 씨가 내게 말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승소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밤이 되자 집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셨다. 해외 공항에서 버려졌던 나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제 없다.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며느리 측의 범죄 정황은 추가로 드러났고 법원은 마침내 판결을 내렸다. 재산 전액 반환, 위자료 지급, 형사처벌 진행. 나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되돌아오는 소리를 들었다. 준호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엄마, 미안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줘. 법정을 나서며 파랗게 열린 하늘을 보았다. 나는 이겼다. 새로운 화분을 거실에 두었다. 새순이 돋아있는 작은 식물. 그건 나의 승리 선언이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상처는 있었지만 다시 꿰맬 수 있는 사이였다.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지킨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더 단단한 바람이 분다. 오늘 나는 바람을 품었다. 그리고 내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